반갑습니다. 2011년에 시행되었던 민경채 피셋 상황 판단 기출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채가 민간 경력자 경채가 첫 시행된 연도이기도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문형 지금은 아닌데 지금 트렌드에 부합하진 않은데 예전에는 좀 2015년, 16년 이전까지는 상황 판단 항상 이렇게 처음을 장식하는 문제였죠. 지문형. 이건 5급 공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급 공채도 같은 기조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자, 녹색 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합니다.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글을 쓴 사람 필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30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1%로 확대하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그 감축도 하고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구성비를 살펴보면 폐기물 77, 수력 14, 바이오 6.6, 풍력 1.4, 뭐 기타 이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07년 기준이니까 현재 이 문제를 해설하고 있는 현재인 2023년, 즉 16년 정도 지난 지금은 그래도 비중이 좀 많이 늘었겠죠. 정확한 퍼센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면 늘수록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화석 연료 이런 거보단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원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 좀 많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지원 정책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합하는 거라고 했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환경 보정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지문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과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내용이죠. 자, 2번.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지문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랑 자,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이런 것들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칭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죠. 신재생 에너지 이제 보시면 폐기물, 수력,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대부분이에요.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너지 비중은 당연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보다 작겠죠. 압도적으로 작겠죠. 이게 지금 다 합쳐도 지금 91%에 97, 거의 100%에 육박하니까. 3번은 맞죠.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자, 이 77%가 함정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 에너지가 이렇게 다 쪼개져 있겠죠. 뭐 이렇게 비중이지 그 그래프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요 정도를 차지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게요. 여기서 77%가 폐기물이라고 77%가 큰 수치는 맞지만 여기서 여기랑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우 낮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규제 정책 아까 규제 정책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규제 정책 또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자,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에너지보다 예산 대비 보급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있네. 국산화 지원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 효과가 큰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것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 산업 파급 효과도 신경 써야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맞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지문에서는 둘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 여기서 4분을 넘긴다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지문형 문제는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이거 쌩까고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없는 거고. 참. 자, 2번 옳지 않은 거. 훈민정음이란 우리말의 표기적인 한글의 본래 이름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역의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성의 기본 모음자, 이 점은 하늘의 둥근 모양, 뭐, 일단 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체크만 해두고. 자, 봄소리.
겨울 소리. 체크만 해둡시다. 왠지 사계절이 나와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는 건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모두 양에 해당한대요. 겨울, 봄이. 자, 그 다음에 땅 소리, 여름 소리가 땅 소리, 여름 소리, 가을 소리 모두 음이래요. 얘네들은. 그래서 음양 오행상 봄은 목, 그다음에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라고 합니다. 얘는 좀 한번 써볼까요? 물소리. 자, 오는 이제 수, 그다음에 목, 화, 그다음에 토, 뭐 이런 식으로.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가보겠습니다. 기본 자음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맞죠? 왜냐면 지금 기본 자음을 여기다가 지금 기본자라고 했죠? 나머지 자음은 이 기본자의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삼재, 아까 삼재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수, 목, 화, 토, 금 순서 맞죠? 오와 어는 계절상으로 겨울. 자, 이응은 수입니다. 겨울 맞죠? 그 다음에 볼까요? 어가 어딨어? 여기 있다. 얘는 가을인데? 가을은 아니죠. 4번이 틀렸습니다. 맞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차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가져왔네요. 갖다 놨네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라 함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은 자동차, 라목은 건설기계, 다목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라목은 자전거, 마목 보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뭐 철로겠죠.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 보조용 의자 차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차로 이제 분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자, 어, 이 호를 보시면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뭐 이렇게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3호를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른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른 자동차, 그다음에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합니다. 이게 배기량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아시면 이제 50cc 미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cc를 초과해서 125cc 미만, 그다음에 125cc를 초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 오토바이 종류들이 다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스쿠터는 보통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 속할 수도 있고 75cc도 있으니까 이제 배기량 차이라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고요. 125cc 이하부터는 막 되게 좀 이상부터는 좀 이제 그 면허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타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로 별도로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그 운전면허 있으면 충분히 그 운전할 수 있다라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경운기 그 모터로 이제 동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설 그 어디야? 여기 미음 마목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자전거 맞고요. 유모차 아니고요. 기차 아니고요. 50cc 스쿠터 맞겠죠? 50cc 미만이 아닌데요. 이거는 뭡니까?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니까 스쿠터 이륜이지 않습니까? 스쿠터는 약간 곡선으로 생겼지. 내가 이걸 왜 그리고 있죠? 진짜 의문이네. 4번 봅니다.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것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것도 국회법 가져왔네? 국회법인데 한번 볼게요. 그렇죠. 제과 출과라고 만들 외우죠. 제과 출과.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이건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자, 볼게요.
임시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 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려면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야 되니까 뭐 국회 의석수를 이제 300으로 우리가 본다면 75석 이상 75명 의원이 이제 요구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각각 상한 일수가 130일인데 100일 30일 의결 정족수는 똑같죠. 제과 출과. 자,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 거 맞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의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 이걸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쳤죠? 대통령인데.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좀 보면 가부동수인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동일 회기 중에서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뭐야 이거. 좀 열받네. 뭐 이렇게 많아.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자, 뭐라고 돼 있죠? 각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5명 이상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짐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야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정당한 이런 이제 요건을 갖추고 해고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고의 예고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즉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이겠습니까? 1개월치만 주겠죠. 주기 아까워할 테니까 1개월치 여기 이제 방식으로 가야겠죠.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거 안 주는 것도 부지기수 아닌가요? 요즘. 다만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쩌고 쭉 이렇게 가보면 그걸 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안 준다고 합니다. 통상 임금을 30일 전에 예고를 안 했더라도. 자, 기억 봅니다. 자, 노동조합이 있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협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거죠. 옳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로. 고의는 없었으나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거랑 고의는 없었으나 부주의로 한 거는 다른 부분이죠. 엄연히. 그래서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임금을. 예고하지 않았으니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은 없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육면체 건물이 아래와 같다고 할 때 나 건물을 페인트 칠하는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는 최소 몇 통인가? 사용되는 페인트 통의 용량은 동일하고요.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밑면 한 별의 길이의 2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x로 본다면 이건 2x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눕혀놨고. 그러니까 깔린 부분만 빼고 다 칠한다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이 블럭을 두 개를 이렇게 쪼갰다고 보자고. 자, 그러면 이 한 구역에 들어가는 이제 걸 따져보면 4개, 4개, 9개죠. 가건물은. 9구역인데 그게 몇 통 들어갔대요? 36통. 그럼 1구역에는 한 구역을 칠하는데 4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얘를 구역으로 봅시다. 나 건물은 몇 구역이죠?
2, 3, 6 양옆에 2개 8구역이죠. 자, 그럼 48에 32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옳은 거. 생산성 유형별로 일일 근로시간과 생산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 기본 근로는 8시간, 최대 4시간까지 추가를 할 수 있고 생산성은 근로시간분의 생산량, 즉 근로시간분의 생산량이니까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기본이 8시간인데 96이니까 맞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유형의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으나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기울기가 생산성이잖아. 접선 탄젠트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 감소하고 있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어요. C 유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죠. 틀렸습니다. 어쨌든 틀렸어요. B 유형은 지금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습니다. 200 맞아? B 유형은 요거 봐야지. 220. 첫째 날 12시간 했으니까 120. 둘째 날 8시간 했으니까 96. 둘이 더하면 216이니까 4 맞네요. 최초 2시간이니까 8에서 10이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가장 클까요? 가장 큰 사람. 얘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사실 기울기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 빼기 8.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각 잡고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얘가 지금 딱 봐도 기울기가 크잖아요.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당연히 A가 크고 그다음에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데 110에서 96이죠. 지금 뭐야? 14 차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100에서 96이면 4 차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금 2시간 동안 4의 그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순이고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A, B 한번 읽어볼게요. 폭행. 무자비한 놈이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의 직무인 이상 그 종류 성질을 가리지 않고 다만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원의 이제 직무를 하다가 누군가 그거를 방해하고 폭행, 협박 막 이런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B를 보면 위계로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둘이 다른 거죠. 위계라는 점에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위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기치는 거죠. 기망이나 유혹하거나 뒤통수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계의 상대방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외에 제3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 볼게요. 지금 이제 운전면허 시험 이제 공무원의 그 직무를 방해한 거죠. 제3자를 기망해서 속였으니까 맞습니다. 해당되죠. 이거는 폭언을 했으니까 A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이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지금 관리자를 이제 속인 거잖아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필로폰 음성 반응 리을도 속였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 풀기 싫어하는데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그 사회의 이거는 약간 언어 논리인데 논리 논증 문제인데 그쪽 영역인데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회 규칙이 다른 사회의 규칙보다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다른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우리 사회의 잣대로 판단하려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문화의 관습에 대해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자, 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를 막는 거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죠. 자, 기억 볼게요. 그렇죠. 비판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기억은 갑은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당화도 옹호하겠죠. 왜? 왜 이런 걸 비판을 못 하느냐라고 지금 을은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나요, 갑이? 그냥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만 했죠. 리얼은 맞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 간에 그 도덕적인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열등한 경우 이제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이니까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0번 봅니다. 아유, 뭐야 이건 또 정당법을 가져왔네. 자, 옳은 것은 이게 무슨 상황 판단 영역이 아니라 무슨 법원 공무원 뽑는 겁니까? 법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지금 행정부 시험인데 뭐 사법부 주관 시험도 아니고 법원 공무원은 사법부 주관 시험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자,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등록에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 당원을 가져야 됩니다. 창당 준비까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발기인을 구성하는. 자,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봅니다. 6월 이내. 6월이 그 우리 날짜 달력 6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월은. 그러니까 이제 이 6개월 이내 이제 그 창당 준비 위원회는 그 결성 신고하고 창당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 기간이 만료해서 다음 날에 창당 준비에는 이제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창당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했을 때. 자, 그래서 중앙당은 200명 이상의 그 발기인을 모아야 되고 시도당은요 각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된다고 하고요. 신청봅니다.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 근데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일에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개월 이내 생긴 때에는 선거일 끝나고 그때부터 3개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3월까지 취소를 유예해 준다라는 거죠. 요건 흠결 시부터 3개월까지 봐주겠다는 뜻이죠. 그 안에 조건을 충족시켜라 그런 뜻이겠죠.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 즉 2% 득표율이 이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으면 취소된다라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자, 시도당은 이제 각 100명 이상 발기인이니까 뭐 5개 나누면 이제 평균 120이니까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하죠. 왜냐면 이제 이걸 100명 이상 이렇게 나누면 4,000명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각 시도당이 이제 1,000명 이상 해야 되는데 5,000명 이상이 돼야 지금 가능하니까 가능한 경우가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다 충족했고 이것도 충분히 충족했고 1,000명 이상이니까 자, 9월 30일입니다. 6개월 지났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2개월 앞둔 시점이니까 선거 아니죠. 뭐라고 했죠? 선거 3개월 후까지 봐주겠다. 기억 니은데 이거 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 자,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1000만 표 중에서 25만 표 이거 뭐죠? 2.5%죠. 따라서 득표율 2%를 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등록이 유지돼요. 왜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 의석 없단 소리입니다. 연언 명제 논리 영역입니다. 언어 논리학. 이 두 개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정당 등록이 취소됩니다. 왜?
고가 그 뜻이잖아. 엔드잖아. 영어로 엔드. 끝나는 엔드가 아니라 그리고 엔드. 이 엔드 말고. 맞죠? 만약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이랬다면 이것도 등록이 취소되겠죠. 근데 두 가지 모두를 원하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한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형이네요. 아유, 잠깐만요. 조절 좀 할게요. 소나무 재선충은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그래서 수행지 보면 이렇게 지금 나무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100% 고사한답니다. 붉은색으로 변하고 소나무, 해송, 잣나무라고 합니다. 약하게 읽어봅니다. 엄청 감소를 했네요. 방역 대책으로. 자, 보겠습니다. 1번. 그렇죠. 사전 예방. 방제가 결국에 뭡니까? 방제 대책이 예방이죠. 1번입니다. 정답 바로 나와버리네요. 2번. 자, 2006년에 최대 7,871헥타르로 급증했다고 했죠. 최대. 2005년은 최대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해송 잣나무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 없었죠. 아니죠. 건강한 나무에 주사를 넣는 거죠. 붉은색으로 일단 변했다. 100%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그 소나무한테 소생시킬 가능성은 없는 거죠. 12번. 적극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것도 언어 논리 문제인데, 왜냐면 이제 뭐랄까, 이 정책에 이 주장하는 바에 뭔가 논지에 뭔가 부합하는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5급 공채에 나올 수준은 아니고 난이도는 절대 아니고 민경채에서 쉬운 정도, 민경채에서도 쉬운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다문화 소극적으로 나뉘는데 철폐하는 것이고 적극적은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첫째,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소극적은 이제 아예 철폐를 해버리는데 일반 법칙에 이제 흡수를 시켜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넷째는 소수 집단에게 이제 자치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철폐하는 거, 폐지한다는 거는 소극적이니까 아닙니다. 자, 정치 활동을 소수 집단 출신 후보자의 공천 비율을 확대하는 건 어드밴티지죠. 적극적에 해당합니다. 가산점, 시험, 사회 진출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입사가 자체가 맞습니다. 소수 집단에게 자치경찰권이니까 맞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되게 쉽게 풀리네요. 좀 약간 함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연결이 서로 잘못된 것은 음식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료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 중에는 육류와 함께 계란, 유제품 및 생선조차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육식이라는 채식주의자도 있다. 그럼 뭐 그냥 잡식이지 뭘 그렇게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주접들 떨고 있네 진짜. 이 뭐야 이게. 과식주의자, 순수채식주의자, 우유채식주의자, 난류채식주의자, 유란채식주의자. 와, 진짜 재밌게들 진짜 열심히들 산다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자, 여러분 요거를 이제 다 막 읽어보고 이제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각각 이제 해당하는 거 올라가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과식주의자. 나는 이 과식이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 주의자, 이렇게 또 생각했네.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제 열매 부분만 먹는다고 합니다. 호두를 넣을게요. 오직 견과류, 생과일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우유 채식 볼게요.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하여 유제품은 먹지만 계란은 먹지 않는다. 순수 채식은 뭐예요? 동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먹지 않고 식물로만 먹는다. 자, 그러면 식물, 호박, 치즈 오븐구이, 우유 채식, 유제품, 치즈 버터 맞죠? 난류, 순수에다가 계란은 먹지만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계란은 먹지만 유제품 먹지 않는다. 유제품이 치즈죠. 3번입니다. 이 문제 풀면서 진짜 현타가 오네. 내가 이걸 왜 지금 따지고 있지? 와, 연병들 한다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유란 볼게요. 순수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유제품과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크림, 유제품, 계란 맞죠? 가능하고 생선, 준채식 여기 연어, 생선 먹겠죠? 뭐 맞겠네요. 준채식도 생선 채식주의자가 먹는 음식에 더해서 육류도 줄여가면 먹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채식주의자가 자체가 나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되게 가벼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놀란 부분은 뭐 이렇게 따지냐 이 말입니다. 되게 많네 진짜. 저는 그냥 채식주의자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14번 볼게요.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감사는 초기에서 선임을 하고요. 감사는 감사 업무를 총괄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감사겠지.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감사 결과를 총회의 서면으로 보고하고요. 자, 보조기구를 준다고 합니다. 자, 단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4급 이상의 이제 4급 이상의 그 직위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도 들어가야겠죠. 이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년 이상, 3년 이상이니까 4년은 맞는데 안타깝지만 5급이라서 안 됩니다. 정보시스템 감사사 CISA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니까 임명될 수 있겠죠.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인이 될 수 없으니까 2년 전이니까 안 됩니다. 인사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2년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냐라고 좀 묻고 있는데 이 사항을 보시면 되겠죠. 수행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의회는 다음 이것도 국회에 관련된 건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자, 1, 2, 3, 4, 5, 6 다 보겠습니다. 해임 건의, 탄핵소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헌법 개정안, 의회 의원 제명, 제2를 요구한 법률에 대한 재의결. 자, 제2랑 1호, 2호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4, 5호는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헌법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국회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겠네요. 근데 국회법 공부하면서 피셋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헌법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억. 네, 정족수 다릅니다. 왜냐면 대통령은요, 가중되거든요.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제적 과반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의가 되겠죠. 건의한다. 해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제1을 요구한 법률안을 의회가 재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출석 의원 중에서 3분의 2입니다. 제적과 출석은 다른 거니까. 물론 출석을 대한민국 국회가 300명이잖아요. 정원이. 300을 했다면 뭐 가장 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모두 했다라는 그런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투표는 기명투표일까요? 무기명투표일까요? 헌법 준비하시는 분들. 기명투표죠. 얘는 기명입니다. 16번.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석. 자, 이게 비상구니까 두 번째 열 이내니까 다는 안 되고 일단 4개로 압축되네요. 그 다음에 복도가 창측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가 탈락하고 나라 마 3개가 남는데 가운데 열을 기준으로 앞쪽 뒤쪽을 나눠 볼 때 15열이니까 중간점을 8로 잡아야겠네요. 1, 2, 3, 4, 5, 6, 7, 8 얘를 기점으로 양옆이 같을 테니까 그러면 앞쪽이 뒤쪽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 앞쪽이 여기겠죠. 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매주 공연을 한 뒤 청중투표를 통해 탈락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4명의 공연을 보고 마음에 드는 가수 1명에게 투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득표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탈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가수 4명의 공연이 끝난 뒤 선호도에 따라서 4위까지 순위를 다 매겨서 제출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돼 있고 위표의 청중평가단 선호 순위는 어떤 투표 방식 하에서도 동일하며 청중평가단은 그 선호 순위에 따라 투표한다. 즉 이 선호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방식이 변할지라도 기존의 탈락자 선정 방식은 청중평가단 선호도의 1순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수의 청중평가단이 2순위로 선호하는 가수도 다수의 청중평가단이 2순위로 선호하는 가수도 탈락할 수도 있다. 자, 보겠습니다. 1순위니까 얘가 이제 1등인데 가장 적은 사람이 탈락했죠. 탈락한다고 했죠. 얘가 탈락합니다. 근데 2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표를 받았어요. 50명의 그 표를 받았는데 그럼 뭡니까? 탈락하죠. 2순위에서 가장 높았는데 1순위 때문에 기존 방식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얘가 이제 가장 적은 게 A니까 기존 투표 방식에서 A가 탈락하겠죠. 4순위 그럼 A가 탈락 4순위 표가 가장 많은 사람 C가 탈락합니다. 답이 나왔네요. 우선순위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죠. 200표니까. 왜냐면 100명에게 2순위까지 하면 총 투표수는 무효가 없으니까 기권도 없고 200표가 되겠죠. 그럼 뭐야? A는 60, B는 50, 40, 50이니까 최저 득표자는 누굽니까? 40, C가 되겠죠. A가 아니라. 18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에 제한 요건에 관한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11년 8월 현재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후 출소한 자. 자, 집행이 종료되고 5년이 안 됐죠. 왜? 2011년 8월이면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면 안 되고요. 자, 3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거네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왜냐면 2010년 10월이면 11년 8월 현재 1년이 안 된 지금 시점이니까. 자, 500만 원의 벌금형 여기 있죠. 5번이 정답일 거고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받은 기업.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이니까 2회니까 뭐 지금 이게 2년 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3회를 안 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이하 ICC는 4대 중대 범죄인 대량학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그 다음에 침략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로마 규정에 의하면 ICC는 위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행사하려면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해자의 현재 국적국이 ICC를 인정한 국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봅니다. 이건 되죠. 왜냐면 A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B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가능한 거죠. 안타깝지만 범죄 피해자가 속한 국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범죄가 발생한 거 혹은 범죄 가해자의 현재 국적국이 둘 중에 하나가 ICC를 인정해야 되는데 범죄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현재 국적인 C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국에서도 현재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국의 군인들을 잔혹하게 이제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푸틴 생각나네. 푸틴 빨리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진짜로. 진짜 전쟁은 안 되는 건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F국이 이제 인정해오고 있었는데 민병대 지도자 병을 체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했죠. 자국에서 발생한 거라고 했으니까 범죄 발생국에서 지금 병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가능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범죄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G국에서 대통령이 대량 학살을 한 거니까 이거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가 없겠죠. 안타깝지만. 왜냐면 H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H국 소속도 아니고. 자, 20번 봅니다. A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 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농민 갑이 공시지가 4억 5천만 원의 농지를 상속받아 주변 농지 시가 5억 원으로 신고했을 때 갑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은 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 상속증여세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자격농민이고 상속이었죠. 그럼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네요. 근데 농특세는 결정된 취득세액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니까 취득세를 안 받으니까 농특세 또한 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둘은 고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자격농민이 상속이니까 0.3%, 지교세는 여기에 20% 세율, 큰 금액. 그럼 당연히 취득가액 5억이죠. 자, 그럼 여러분 5억에 0.3%는 얼마죠? 150만 원. 거기에 20%가 지교세니까 30만 원이겠죠. 얘네 둘을 더하면 180만 원이죠. 나머지 이건 안 내니까.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서 총 납부할 세금은 180만 원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옳게 추론한 거.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시는 곳이었다. 조선은 원칙적으로 오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건국시조,
현재 왕의 직계 선왕 4대의 신의를 종묘의 정전에 모시고 그 외 신의는 없애는 것을 말한다. 처음 종묘를 건축했을 때는 태조 이성계 자신의 4대조 목조, 익조, 탁조, 환조까지 왕으로 추존했다. 그래서 서쪽부터 1실, 2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했다는 거죠. 모셨다. 그럼 이제 그리고 태조가 승하했을 때 이제 비로소 5조, 그러니까 다 5명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후세에 좀 지나서 후대부터는 이제 태조가 이 정전에 가장 일실 이제 봉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영전으로 옮겨갔네요. 그 모익 탁조는 기억 볼게요. 정전은 19 더하기 30이니까 신주 맞죠. 영영전 제 서쪽 제1실의 익조 아니죠. 왜냐면 영영전에 일단 어딨어? 정중앙에 모신다고 했잖아요. 추존조를. 그러니까 아니죠. 동쪽으로 증축되었겠죠. 서쪽을 이제 상속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목익, 탁조, 그 다음에 환조 4명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 뭡니까? 목익, 그 다음에 탁, 환. 세 번째가 맞겠죠. 서쪽 제3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축구 대회에서는 32개 팀이 참가해요. 한 조에 4개. 이제 완전히 월드컵이네요. 그래서 각 조에 4개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겠죠. 그래서 승점 이제 골 득실차, 다득점, 승자승 추첨의 순서에 의해서 각 조 1, 2위 팀이 16강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각 팀은 16강에 오르기까지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매 경기마다 승리한 팀은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 자, 그중 A, B, C, D 팀은 현재까지 2경기 치렀고 이제 한 경기씩만 남기고 있는데 자, 일단은 2경기 치른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쳐야지. 아래의 표는 그 결과를 정리한 건데 내일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A랑 C가 붙고 B랑 D가 붙는답니다. 이렇게. 자, 기억 봅니다. A와 C팀 경기에서 A팀이 이겼다면 B팀 결과 상관없이 자, A가 이겼으니까 9점이죠. 그리고 B가 뭐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도 9점은 뭐 위협받을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16강에 진출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A와 C가 비겼습니다. 그럼 A는 7점이고요. 그러면 C는 뭐 4점이 되겠죠. B와 D가 비겼습니다. 그럼 D는 1점이고 B는 4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4점이니까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승점이 같으니까. 골 득실차를 가야겠죠. 자, AC가 1대1이니까 3, 4가 되겠죠. BD는 빵빵이니까 그대로 3, 4가 되고 같습니다. 그러면 다득점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득점한 사람. 근데 득점도 똑같아. 그럼 승자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B와 C의 현재 상태는 B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득점에 의해서 B가 다득점이 아니라 승자승으로 인해서 B가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A, B 16강 진출하는 건 맞겠죠. D는요 이겨도 3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B랑 D가 이제 붙는다고 했잖아요. 3점이고 여기서 봐도 비긴다고 해도 3점인데 이 D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잠깐만. C와 D팀이 함께 진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A팀이 일단 승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A팀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진출을 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졌다면 3점인데 D랑 B가 붙었을 때 이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점이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C, B랑 D가 붙는데 만약에 C가 이겼다고 볼게요. 그럼 승점이 6이 되겠죠. 그리고 뭐 B가 이겼으면 뭐 6이 될 거고 얘는 빵점이 될 거고 어찌 됐건 D는 여기서 해당도 안 됩니다. 그리고 D팀이 이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3점이고 B팀이 졌으니까 3점이고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또 비겼다고 볼게요. 그럼 6, 3, 3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C를 이겼으면 9점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 이제 뽑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B, C, D 중에 한 팀만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C팀과 D팀이 같이 가는 경우의 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고 리을도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마지막 경기의 결과와 관계없이 16강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디귿과 리을이 세트네요. 자, 얘가 이겼다고 보면 3점이죠, 여러분. 그리고 얘는 졌어요. 그래서 최종이 3점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볼게요. 그 다음에 서로 비겼다라고 하면 얘는 6점이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 얘를 이겼다고 볼게요, 여러분. 그럼 9점이죠. 얘는 그대로 빵점이니까 3점이죠. 자, 얘는 일단 진출 확정하고 여기서 한 팀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승점이 같으면 골 득실차가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의 고려 대상이죠. 근데 만약에 D팀이 B팀을 압도적으로 막 6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득실차에서 이 세 팀 중에서 얘가 1등이 됩니다. 그래서 A랑 D가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3번 볼게요. 출장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 볼게요. 여비는 운임, 숙박, 식비, 일비 4개로 구성하고 교통비, 숙박비, 밥, 그냥 일비. 자, 일비는 여행 일수, 숙박은요. 숙박하는 밤에 그러니까 밖으로 지급하는데 출장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지급액은 출장 기간 전체의 총액 한도 내 실비로 계산. 실제 쓴 비용. 여기도 좀 써주지. 실비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대다수가 알겠지만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가 봅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자, 철도 운임은 이제 일반실 실비니까 4만 원이고 밥은요? 밥부터 봅시다. 2만 원? 이거 3만 원 아닙니다. 6만 원입니다. 이날 아꼈나 봐. 2만 원 받고. 아니죠. 이거 다 갔다 온 다음에 정산 받는 거니까. 자, 이제 숙박비 볼게요. 숙박비는 하루에 한 박에 1박에 4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그러면 얘는 뭐 4만 원밖에 안 하고 5천 원은 값에 그 정산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서 보시면 출장 기간 전체의 총액 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전체니까 두 번 자는 거잖아요. 2박이잖아요. 그럼 8만 원입니다. 한도가.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버리면 7만 5천이라서 한도를 넘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도 내 실비니까 한도 내에서 지금 실제로 쓴 금액을 그대로 보전받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정산받는다. 7.5만이고 뭐 하나 빼먹었나? 용돈. 일비. 자, 일비는 하루에 2만 원. 2박 3일이니까 6만 원. 이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12, 6, 23.5, 23만 5천 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4번으로 한 사람들은 많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네 팀이 참여해서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이제 판단해서 옳은 추론을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등 4점, 2등 3점, 3등 2점, 4등 1점. 총점 높은 순으로 종합순위. 이게 이제 동점자 판별 기준. 만약에 2위 종목까지도 갔다면 공동으로 결정. 자, 종목별 순위는 반드시 결정되고 동순위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동순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1위 종목의 수가 같고 2위 종목의 수가 같은 경우가 안 나온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총점이고 얘는 지금 종목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공동 1등 이런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겠네요. 약간은. 1등하면 4점이잖아. 지금 일단 이것까지 다 구해보죠. 11점, 9점, 8점 맞나? 12점이네요. 자, 그럼 얘가 4점 먹었으면 15점이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12점이면 그나마 이제 다음으로 높으니까 얘가 2등을 했으면 15점이죠. 동률이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1위를 2번 했죠. 얘도 2번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2등 볼까요? 자, 3점. 2등이죠. 한 번 했고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3점이니까 2등을 2번 한 거네요. 그럼 여기서 이미 A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D가 종합순위 1위가 확정이 되는 거죠. A팀이 종목 마에서 1위를 한다면 종합순위 1위 확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D가 1등이 되니까 따라서 틀렸습니다. B팀이 종목 마에서 C팀에게 순위에서 뒤지면 종합순위에서도 C팀에게 뒤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B팀이 종목 마에서 C팀에게 뒤졌다는 거는 얘보다 1점이나 2점 이렇게 높다는 거죠, C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반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B가 3등을 해서 2점을 얻고 C가 2등을 해서 3점을 얻었다고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11점, 11점 동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선순위를 보면 얘 1등 했죠. C는 1등을 한 게 없죠. 그렇게 되면 공동 그 우선 그거 뭐냐 기준에 따라서 B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C팀에게 뒤지게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리을은 맞겠네요. 자, D팀이 종목 마에서 2위를 했으니까 3점을 얻으니까 총 15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 셋 중에서 반드시 1등은 나오겠죠. 근데 그 1등이 나와도 4점, 13점, 12점이니까 총점에서 얘한테 밀립니다. 그리고 얘 아까 봤죠. 얘가 1등을 해도 아까 동률 순위, 즉 기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D팀이 1등이 되는 게 확인을 해봤었죠. 기억 선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리을은 맞고 종목 마의 결과와 관계없이 종합순위에서 최하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1등을 한다고 하면 12점이 되겠죠? 12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를 보면, 얘가 이제, 꼴등을 했으면 1점 받죠. 그럼 10점인데? 그럼 이미 꼴등은 안 하는데, 최하위라 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얘를 이겼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번,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 규정이 나와 있고 구매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갑이 전자기기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곱한다. 근데 과세표준이 15만 원 아래고 미만이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과세표준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 가격이랑 미국에 납부한 세금, 미국 내 운송료,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를 합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는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니라 요거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 요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과세표준을 환산할 때. 그리고 과세표준 환산할 때는 여기 1200원이 아니라 이건 이제 산 금액인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 수 있겠는데 과세표준이랑 실제 금액 그 구매한 금액이랑 다른 부분이죠. 관세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0달러 즉 120달러니까 11을 곱하는 거죠. 결국 12 곱하기 11인데 이거 132잖아. 따라서 13만 2천원이 일단은 과세 표준이 되고 운송료 30달러가 아니라 0.9kg죠. 중량이. 그럼 여기에 해당되니까 만원을 추가시키면 14만 2천원이 됩니다. 미국 내 세금, 미국 내 운송료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내 운송료 세금 없으니까 얘네 둘밖에 없죠. 따라서 과세표준이 14만 2천원이 되니까 15만원 미만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관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관세를 만약에 고려해야 된다면 이 10%가 추가가 됐어야겠죠. 따라서 14만 2천원을 체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갑이 14만 2천원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갑이 주고 산 거는 요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150달러고요. 1200달러니까 환율이 18만 원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한 거는 과세 표준이고요. 실제 구입으로 지출한 총 금액을 물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갑의 그 구입한 그 전자기기 구입한 부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렇게 물었으면 14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구매한 금액은 18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1년 민경채 상황 판단 해설을 해봤는데,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